아무도 찾지 않는 곳부터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공간까지 지구상에는 완전히 평범하지 않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외딴 지역에 있는 곳도 있고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곳도 있지만 모두 독특한 존재 방식을 보여줍니다. 어떤 곳은 특이한 자연적 원인으로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시간, 기후 또는 인간의 개입이 그 장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놀랍습니다. 이 특별한 여행지 시리즈의 서막을 알리는 이 투어는 벨리즈 해안에 위치한 12번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그레이트 블루홀로 알려져 있는데 완벽한 원형의 깊은 수중 지형으로 주변의 맑은 바닷물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공중에서 보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두운 윤곽이 쉽게 드러나 마치 해저의 균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수면이 훨씬 낮았던 마지막 빙하기 동안 발생한 지질학적 과정으로 형성된 천연 싱크홀입니다. 이곳 동굴이 침수되었을 때에도 이 수직 구멍은 그대로 남아 오늘날 탐험가, 다이버, 자연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싱크홀의 내부 구조는 종유석층, 무너진 방, 그리고 지도 제작이 어려운 수중 통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방문객은 가장자리에 정박하는 투어보트를 이용합니다. 내부를 관찰하기 위해 다이빙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내부 물은 매우 밀도가 높고 안정적이어서 온도와 염도 모두 뚜렷하게 구분되는 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특징 덕분에 깊은 곳에는 외부 해양 환경과 단절된 생태계가 서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유래한 짙은 파란색은 중심부가 극도로 깊어 주변 얕은 곳보다 빛을 더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지만 싱크홀 가장자리는 바로 아래로 솟아있어 시각적으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완벽하게 정의된 싱크홀의 형태는 인간의 개입이 아니라 동굴 천장의 자연적인 붕괴로 인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러한 구조물이 지구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과학 연구팀에 의해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형태, 짙은 색채, 그리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라는 조합은 알려진 해양 싱크홀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합니다. 수면에서 바닥까지의 수직 낙차는 120m가 넘습니다. 이러한 깊이와 뚜렷한 윤곽은 자연 환경에서는 보기 드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에는 이와 유사한 싱크홀이 많지만 이 싱크홀처럼 비례, 고립성, 대칭성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11번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트레일은 풍경을 바꾸며 서부 캐나다 내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오소유스 인근 반사막 지역에는 여름철에 눈에 띄게 변화하는 얕은 수역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곳이 스파티드 호수, 스퍼티드 레이크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이 호수의 표면수가 부분적으로 증발하면 다양한 색깔의 원형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 원형 무늬에는 황산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그리고 기타 천연 화합물과 같은 미네랄이 독특한 조합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용해된 원소의 비율에 따라 노란색, 녹색, 갈색, 흰색 등 다양한 색조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건기에는 평범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얇은 물이나 진흙층으로 분리된 단단한 원형들이 모자이크처럼 펼쳐집니다. 땅에서 보면 표면이 고르지 않고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중에서 보면 기하학적 무늬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지역 원주민 공동체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으며 치유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고 보호되지만 인근 도로에서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물의 성분이 기초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상업적 이용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건조한 언덕과 드문드문 자라는 초목으로 둘러싸여 있어 호수 표면에 나타나는 강렬한 색채와의 대비를 더욱 강조합니다. 각 원의 고형 퇴적물을 샘플링한 연구원들은 인근 지층에서도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10번째 여정은 남미 최북단을 향해 나아갑니다. 정글과 사바나 풍경 위로 광활한 바위 고원이 솟아 있습니다. 이곳은 베네수엘라, 브라질,
가이아나 국경에 위치한 지질 구조인 로라이마 산입니다. 다른 산들과 달리 이 바위 덩어리는 날카로운 봉우리나 정상이 없고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뻗은 평평한 정상이 있습니다. 철천 미터가 넘는 수직벽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접근을 방해합니다. 조직적인 탐험대가 사용하는 등반 경로는 단 하나뿐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환경이 눈에 띄게 변합니다. 기온은 떨어지고 습도는 일정하며 이 고립된 생태계에서만 서식하는 식물종이 나타납니다. 지형은 고르지 않고 자연 조각품과 같은 암석층, 깊은 틈, 고인 웅덩이가 있습니다. 고립된 환경 덕분에 산 정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처럼 기능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주변 환경과 독립적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화석, 고유종, 지질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비가 자주 내려 가장자리에서 흘러내려 낮은 초목 속으로 사라지는 폭포를 형성합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이 폭포는 높은 고원과 그 주변을 둘러싼 울창한 정글의 대조를 이룹니다. 낮에는 때때로 정상을 안개로 덮어 방향 감각을 흐리고 완전히 단절된 환경에 있는 듯한 느낌을 더욱 강조합니다.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등반 기록이 있지만 관광 및 학술적 목적으로 통제된 방문이 시작된 것은 최근 수십 년입니다. 정상의 지형은 산성 웅덩이, 식충 식물, 그리고 영양 부족에 적응한 이끼가 있는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걷다 보면 다른 열대 고도 지역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키 큰 나무도 큰 동물도 표시된 길도 없습니다. 바위, 물, 안개, 그리고 낮은 초목으로 이루어진 환경입니다.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태푸이로 알려진 이 고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생물학자와 지질학자들은 끊임없이 이곳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어는 동유럽 남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기술적 재앙으로 인해 한 지역 전체가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9위는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 위치한 체르노빌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1986년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에서 대량의 방사능이 방출된 사고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넓은 지역이 국토와 단절되었습니다. 당국은 수만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고 남겨진 정착촌은 서서히 초목에 삼켜졌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버려진 건물들뿐만 아니라 한때 도로, 건물, 학교, 병원이었던 곳을 자연이 침식해온 모습입니다. 프리피아티에는 미완성 관람차가 주변 나무들 사이에 멈춰 서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는 가구가 그대로 남아있고 칠판에는 글씨가,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방사능이 잔류하고 있지만 이 지역은 통제된 방문을 위해 개방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경작되지 않은 들판, 잡초에 반쯤 가려진 집들,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야생 동물들 등 복잡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텅 빈 거리를 걷다 보면 버려진 공간과 자연적인 재편이 뒤섞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방사능 수치를 보이는 지역도 있고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특정 식물과 동물 종이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관찰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방사능이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야외 실험실로 남아 있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면 여정은 중부 유럽을 가로질러 폴란드 서부 그리피노 마을 근처의 삼림지대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굽은 숲, 스루크드 포레스트이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줄기 아랫부분이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은 각각 북쪽으로 가파르게 휘어져 있다가 다시 수직으로 자랍니다. 이 좁은 지역에는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진 나무가 400그루가 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나무들을 둘러싼 숲은 곧고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이러한 변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고대 농업 기술부터 도구, 무게 또는 초기 성장기의 극심한 날씨로 인한 물리적 변형까지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조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무들만 영향을 받았는지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의도적으로 조작된 공간,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은
이러한 변형이 매우 초기 단계에 발생하여 나중에 안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구분줄기는 주변 환경의 다른 나무들처럼 가지, 잎이 높이를 이루며 정상적으로 위로 자라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정상적인 생물학적 발달의 조합은 방문객과 전문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겨울에는 곡선의 형태가 더욱 두드러지고 눈이 내리면 각 줄기의 밑동에 있는 원형 디자인이 더욱 강조됩니다. 기계적인 요소나 최근의 간섭 흔적은 없습니다. 전체 구역은 인공적인 시설이나 울타리 없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숲에는 정해진 길이나 공식적인 표지판이 없어 이곳이 훼손되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합니다. 어떤 나무는 곡선이 더욱 두드러지는 반면 어떤 나무는 미묘한 변형을 보입니다. 5번째 투어는 멕시코시티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소치밀코 운하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에는 특이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형의 섬입니다. 나뭇가지, 울타리, 창문, 나무줄기 사이에 수백 개의 인형이 매달리거나 무너지거나 조각난 인형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섬에는 훌리안 산타나 바레라라는 남자가 살았는데 그는 오래된 인형들을 수집하여 부지 곳곳에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부터 이곳을 보호하거나 근처에서 익사한 소녀를 추모하기 위해 수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인형들은 상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다리가 한쪽뿐인 인형도 있고 눈이 없는 인형도 있으며 흙, 곰팡이, 곤충 등으로 뒤덮인 인형도 많습니다. 섬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희미한 물소리, 마른 나뭇가지가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인형들의 촉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인형들의 얼어붙은 표정은 끊임없이 관찰하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인형들은 정해진 순서 없이 불규칙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인형들은 철사에 매달려 있었고 어떤 인형들은 나무의 못으로 박혀 있거나 밧줄로 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불어나 섬을 부분적으로 덮어 어떤 인형들은 부분적으로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관습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비공식적인 관광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전통적인 관광시설은 없지만 쇼치밀코 섬에서는 작은 배를 타고 가이드 투어를 진행합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새 인형을 가져와 섬에 두고 가는데 이는 섬의 유일한 주민이 시작한 관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색깔은 바랬지만 인형의 수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5번째 투어에서는 아프리카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화학현상으로 호수가 움직이지 않는 풍경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탄자니아 북부, 케냐 국경 근처에 위치한 나트론 호수입니다. 얕은 알칼리성 호수인 이 호수는 올 도이뇨 랭가이 화산에서 나온 탄산 나트륨과 기타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1년 중 대부분 물이 표면에서 증발하여 미네랄 농도에 따라 흰색 또는 붉은색 층을 남깁니다. 수온은 최고조에 달하고 pH는 극한에 달하여 생물이 거의 서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현상은 호수와 접촉하는 동물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나 다른 작은 척추동물이 호수에 갇히게 되는데 이들이 죽으면 미네랄의 영향으로 몸이 빠르게 석회화됩니다. 그 결과 마치 자연 조각상처럼 돌처럼 굳어집니다. 일부 사진작가들은 이러한 흔적을 촬영하여 근처 바위에 놓아 그 효과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동물은 죽고 몸은 노출되고 몸은 단단한 껍질로 덮여 형태를 유지합니다. 호수 주변은 건조하며 표면층은 열과 증발로 갈라집니다. 공중에서 보면 물의 색은 짙은 붉은색에서 주황색까지 다양하며 계절에 따라 분홍색이나 회색을 띠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대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는 증발로 형성된 임시섬에 둥지를 틀도록 적응한 작은 홍학의 중요한 번식지입니다. 이 새들의 삶과 호수 주변에 남겨진 딱딱해진 몸집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며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역은 미개발 지역으로 관광시설이 없습니다. 방문객은 극한 환경에 대비한 탐험을 통해 방문해야 합니다. 투어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내 카라쿰 사막에 위치한 네 번째 분화구를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으로 널리 알려진 다르바자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분화구는 1971년 소련 시추팀이 천연가스 매장지를 탐사하던 중 집안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형성되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면서 메탄을 방출하기 시작한 거대한 분화구가 형성되었습니다. 위험한 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며칠 안에 꺼지기를 바라며 분화구에 불을 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불은 그 이후로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분화구의 지름은 약 70m, 깊이는 거의 20m에 달합니다. 분화구 내부에서는 여러 지점에서 불꽃이 솟아올라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는 끊임없는 빛을 발합니다. 밤이 되면 주황색 불빛이 건조한 풍경을 영원한 빛과 열기로 물들입니다. 분화구 가장자리의 온도는 높고 가스 냄새가 끊임없이 납니다. 보호 구조물이나 난간은 없습니다. 방문객과 불타는 가장자리를 가르는 것은 아주 좁은 땅뿐입니다. 위험천만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이제 비공식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투어에서는 파리 지하로 내려가 수백만 개의 유해가 묻힌 터널 네트워크를 탐험합니다. 바로 파리 카타콤, 파리스 카타콤스입니다. 이 터널은 수백만 개의 유골이 보관된 어두운 통로로 이루어진 구조물입니다. 원래 이 터널은 수세기 동안 차해석장으로 사용되었지만 18세기 후반부터 납골당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과밀 묘지 문제에 직면했고 유해를 이 지하 시스템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골은 기둥, 벽, 기하학적 무늬를 이루며 질서전견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걷다 보면 정교하게 배열된 두개골, 일렬로 배열된 대퇴골, 그리고 오로지 유골로만 이루어진 대칭적인 구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습하고 차갑고 조명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도 있고 전문가나 카타필스, 차타필스라고 불리는 불법 탐험가만 들어갈 수 있는 봉쇄된 구역도 있습니다. 지하 네트워크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리가 줄어들고 공기가 탁해지며 유골에 둘러싸인 듯한 느낌이 모든 구역에 걸쳐 지속됩니다. 일부 구역에는 유해의 출처를 나타내는 비문, 날짜 또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정돈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천장, 울퉁불퉁한 바닥, 그리고 유골로 이루어진 벽은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목록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두 번째 장소는 우리의 시선을 일본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삼림지대로 옮겨놓습니다. 그곳에는 고요의 숲으로도 알려진 아오키가하라가 있습니다. 빽빽한 나무, 뒤틀린 뿌리, 그리고 화산 토양으로 이루어진 이 숲은 고요함과 빽빽한 초목이 특징입니다. 지형은 고르지 않고 깊은 틈, 무너진 용암 동굴, 그리고 높은 미네랄 함량으로 인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소리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빽빽한 잎사귀는 바람을 가리고 낮에도 빛을 약화시킵니다. 표시된 길은 곧 초목이 우거진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이 숲은 수많은 이야기의 소재가 되어왔지만 특히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바로 그 물리적인 분위기입니다. 눈에 띄는 야생동물의 흔적은 없고 대부분의 나무는 낮고 굵은 가지를 가지고 있어 몇 미터 앞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덤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비닐 테이프나 밧줄을 설치합니다. 지형이 반복적이고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등산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표시된 길을 넘어 모험을 떠납니다. 숲의 지형 덕분에 소리는 금세 흡수됩니다. 잠시 멈춰 서면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새소리도, 흐르는 물소리도, 바스락거리는 나무집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표면은 뿌리, 이끼, 그리고 초목의 잔해로 두껍게 덮여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몇몇 천연 동굴은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장소는 서아프리카 세네갈 중심부에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색채로 시선을 사로잡는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분홍호수라고도 불리는 레트바 호수입니다. 언뜻 보기에 물은 짙은 분홍색으로 보이며
특히 맑은 날에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는 두날리엘라 살리나, 두날리엘라 사리나라는 미세조류가 물의 극심한 염분에 적응하여 붉은색 색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의 염도는 사해와 비슷하여 많은 생물의 생존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도 특수 생물들이 번성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장인의 손길로 소금을 채취합니다. 노동자들은 평평한 뗏목을 타고 호수로 들어가 바닥에서 소금을 채취하여 쌓아 해안으로 운반합니다. 소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어버터로 피부를 코팅합니다. 호수의 표면은 시간, 날씨, 그리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때로는 더 붉게 물들기도 하고 때로는 은은한 자홍색이나 주황색으로 물들기도 합니다. 공중에서 보면 주변 초목과 모래와의 대비가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주변에는 산업 건물이나 중장비가 없습니다. 극심한 염분, 강렬한 천연 색소, 그리고 장인 정신이 깃든 인간의 활동이 어우러져 레트바 호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소금 추출은 호수의 풍경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레트바 호수를 진정으로 기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시각적인 모습인데, 이는 수역의 모습에 대한 기대를 뒤엎는 모습입니다. 호수의 색깔 때문에 인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생물학적 현상, 전통적인 활동, 그리고 광물 자원이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장소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평범함을 깨는 이 모든 공간을 탐험해 본 후 이 행성에는 알려진 패턴과는 다른 형태, 색깔, 구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검증되었고 억지스러운 설명 없이도 그 안에서 드러나는 놀라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